그날 밤 안방 문을 열기 전까지 제 인생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반듯한 남편, 번듯하게 자라준 두 딸, 그리고 3대째 이어온 칼국수 가게. 성실함이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제 삶은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보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낯선 이방인이 제 모든 것을 탐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남편의 침대였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몸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비워주었던 바로 그 공간. 제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어색한 몸짓 아래 분명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불 밑에 뭐예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은 이불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뒤섞여 불길한 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불 끝을 잡는 순간 남편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장면은 지난 50년의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지옥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잠에서 깨 안방을 둘러보곤 합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절반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밤이면 한때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던 공간에서 이제는 서늘한 공기만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기만 하죠. 모르는 게 약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4시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는 일로 시작됩니다. 3대째 이어온 엄마 손 칼국수의 명성은 바로 이 육수에서 나오니까요. 구수한 멸치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성실함의 증거이자 두 딸을 번듯하게 키워낸 훈장과도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교육자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반듯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죠. 26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선영 씨 혹은 여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 부부를 보고 숨막히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그게 남편이 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겉모습과 달리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동차 정비공이 되었을 때 남편은 집안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직업보다 먼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45되던 해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평생 기름 묻은 손으로 일해온 남편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여 제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가게 문을 열고 제가 퇴근한 뒤에도 남아 마지막 정리를 도맡아 했죠. 특히 저희 가게의 비법인 양념장을 만드는 일은 고스란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재료들을 섞고 치대는 고된 일이었는데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1년에 딱 한 번 허락된 휴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간 떠나는 겨울 스키 여행이었죠. 그 사람의 유일한 취미이자 숨통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몇 번 따라 나섰다가 매번 뼈가 부러질 뻔한 뒤로는 저는 남편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 겨울도 어김없이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스키복을 점검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진짜 다녀와도 괜찮겠어요? 겨울엔 가게가 제일 바쁜데 나 혼자 이렇게 놀러 가려니 당신한테 미안해서.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1년 내내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일주일 쉬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가게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3년 넘게 일해온 유미 씨도 옆에서 거들었죠. 사장님은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사모님 걱정 마시고 푹 쉬다 오시라고요. 참 싹싹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남편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리고 뒤돌아 가게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국물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일 바쁜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의 배웅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겨울은 칼국수 집의 대목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얻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유미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보니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가보라고,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미 씨까지 떠나고 나니 가게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방학을 맞은 둘째 딸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했죠. 딸과 함께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고 나니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앉아 퉁퉁 부른 다리를 주무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스키장 콘도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겠구나.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겠구나. 피곤함 속에서도 남편이 편히 쉬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설질이 아주 좋다. 저녁에는 맛있는 걸 먹었다는 둥 시시콜콜한 안부를 전했죠.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 전화를 기다렸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올 남편을 위해 저녁에는 뭘 해줄까 고민하며 분주하게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 아빠가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건네받은 제 귓가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해 실려왔다고, 보호자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그 뒤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는지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내내 손이 벌벌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조금 다친 걸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남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한참 만에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긁힌 상처 하나 없이 평소처럼 잠든 얼굴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손을 마주 잡아주던 남편의 손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손이 제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내 손 좀 잡아봐요. 남편은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죠.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목뼈 4번과 5번이 부러졌다고,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현재로서는 얼굴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전신마비.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재활을 한다 해도 최선은 휠체어를 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던 내 남편. 성실하고 착하기만 했던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남편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24시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남편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했죠. 밥을 떠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뻣뻣하게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2시간에 한 번씩 남편의 몸을 뒤집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성인 남자의 몸을 혼자서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곤 했습니다. 쪽잠으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제 몸도 조금씩 망가져갔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약한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절망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길어졌고 제가 떠먹여주는 밥조차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내리쳤죠. 그리고는 남편을 붙들고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나랑 우리 딸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재활 치료나 한 번 더 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울음 섞인 절규에 남편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독한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땀을 닦아주고 다리를 주무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해봐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이 푸르게 돋아났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남편의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의 팔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의지대로 근육이 움직인 것이었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저와 남편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거대한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숟가락을 쥘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조차도 이건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죠. 상반신 감각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남편이 탄 휠체어를 밀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편은 2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바깥 세상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끔찍했던 2017년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 시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새로운 규칙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나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가게 사정은 말이 아니었죠. 단골 손님도 많이 끊겼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예전보다 더 억척스럽게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팔의 힘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집안 곳곳을 다니고 제가 미리 차려놓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반신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침대로 옮기고 몸을 닦아주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노동 끝에 남편의 몸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을 찾아가는 듯했던
작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오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주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두 딸들은 한창 시험 기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이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어서 가요. 제가 망설이자 남편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집에 반찬도 넉넉하고 밥도 얼려둔 게 있으니 며칠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에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병원 상황 보고 바로 올라올게요. 며칠만 기다려줘요.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주로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혼자 남은 남편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잘 받아 고비를 넘기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제 사정을 잘 안다며 고모부는 집에 혼자 계시니 얼굴만 보고 어서 올라가라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밤 9시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일찍 잠드는 사람이라 벌써 잠들었나 보다 싶어 잠을 깨울까봐 2번 정도만 더 걸어보고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빨리 집에 도착해서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한참을 달려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만 희미하게 TV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온갖 걱정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여보,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온 거예요? 엄마가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얼굴만 보고 바로 왔어요. 근데 당신은 안 자고 있었으면서 왜 전화는 안 받았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몰랐다고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또 이불 속에 파묻혀 있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아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혼자 쓰는 커다란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대 쪽으로 발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불 속에서 다리를 크게 움찔하며 움직이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놀랐고 남편은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반신은 전혀 감각이 없다던 사람이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다리를 움직이다니.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방금 다리 움직였죠? 내가 똑똑히 봤는데 다리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닐까? 꾸준한 재활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잘못 본 거라고 손사래를 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당신 지금 다리 움직이는 거 내가 분명히 봤다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남편의 이불을 걷어내려고 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을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불 끝을 잡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돼. 그 짧고 다급한 외마디에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든 그 장면을. 남편의 다리 옆 이불 속에는 웬 여자가 속옷바람으로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자의 맨살이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 남편이 움직였던 것은 자신의 다리가 아니라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를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저는 엎드려 있는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희 가게에서 3년 넘게 일했던 싹싹하고 성실하다 믿었던 유미 씨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장님께서 식사를 못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온 건데 갑자기 사모님이 오시는 바람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불 속으로 숨은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밥을 차려주러 온 사람이 왜 옷은 벗고 있으며 오해할까봐 숨었다는 곳이 왜 하필이면 남자 혼자 있는 침대 이불 속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네 둘이 어떻게 연락처를 아는 사이냐고. 남편이 가게 일을 도울 때도 서로 목례만 하던 사이 아니었냐고. 남편은 침대 위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미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아픈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밥을 차려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럼 연락한 핸드폰 내용 좀 보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이불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잡힌 것은 남편이 쓰던 낡은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낯선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둘은 제가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여보라는 애칭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깊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고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날, 남편이 스키를 타러 간다고 했던 그 겨울 여행은 사실 유미 씨와 함께 떠난 불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게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는 동안 강원도의 스키장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남편의 병실에서 밤낮 없이 간병하며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욕창이 생길까 2시간에 한 번씩 몸을 뒤척여주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함께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이 추악한 불륜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몸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더 아래로 내릴수록 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유미 씨에게 저희 엄마 손 칼국수의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은 제가 남편의 사고 이후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은 저 몰래 이혼과 재산 분할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그 돈으로 우리 유미 가게 차려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남편이 유미 씨에게 보낸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저희 집안의 소중한 레시피가 제 모든 삶의 터전인 가게가 남편의 불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침대 옆에 서 있던 유미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기집애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저는 유미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유미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유미 씨는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도망가는 유미 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뭘 포기하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유미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깔끔하게 이혼합시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지난 2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보.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딸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딸들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날 이때까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짐 덩어리였다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라도 할 거라고, 당신이 가진 것도 없는데
소송 비용이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휠체어를 타라고 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에게 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꼴도 보기 싫다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런 것을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없는 사이 가게 직원이었던 젊은 여자애를 집 안방 침대까지 끌어들였다고? 그 여자랑 바람이 나버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다친 것도 모르고 저는 여태껏 병신 수발만 들었다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는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제 말이 모두 끝나자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남자 구실은 한다는 거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되묻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나는 차라리 우리 아들이 남자 구실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내가 오죽이나 아내 노릇을 못했으면 애가 밖에서 그랬겠냐. 그리고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말아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불륜 사실보다 그 아들이 아직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었구나. 며느리의 고통이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직접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제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제 차 트렁크에 휠체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몸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오늘 밤 안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남편을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바람의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탄 휠체어를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아들 여기 두고 갑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허망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걸로 우리 끝이에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핸드폰을 증거로 내밀며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상대방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게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고되게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고 나면 집에 돌아와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까지 걸려오는 전화에 저는 결국 수화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저와의 관계나 지나온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몸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지자 그제야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당신 수발 들어주기로 한 그 여자한테 해달라고 하지 그래. 우리 가게 비법까지 팔아가면서 같이 살려고 했잖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다른 모습을 숨길 수 있었냐고.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자 남편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기가 막힌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저를 몸이 아픈 남편을 버리는 비정한 아내로 몰아가는가 하면 두 딸을 증인으로 내세워 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딸들은 법정에서 아빠를 향해 냉담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 위자료를 받고 재산은 온전히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제 가게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고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가게에서 번 돈은 자기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과 수입은 모두 제 몫이었는데 단지 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몇 번의 조정 기일을 거치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남편은 헬쑥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옷차림도 꾀죄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란히 그 여자도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없고 저도 정신 차렸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불륜과 배신을 실수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가졌어. 너만큼 살려놓은 게 나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 입 다물라고.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고 판사는 제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저 인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제가 남편과 상간녀였던 유미 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대신 제 재산의 40%를 남편에게 분할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5월 저는 드디어 그 사람과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죠. 후련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책, 낡은 사진들을 모두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물건을 버릴수록 지난 26년의 세월이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산 분할을 위해 가게와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엄마 손 칼국수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두 딸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끌어모아 동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새로 얻었습니다. 예전 가게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딸들도 주말마다 내려와 가게 페인트 칠을 돕고 메뉴판을 함께 만들며 제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선영인의 칼국수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육수를 끓이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제 손맛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가게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자는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진우 씨 아내분 되십니까? 강진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관계 아니라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자 남자는 자기가 그 사람이 사는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돌보는 데 지쳐버렸고 결국 남은 돈으로 그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이 매일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환자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져서 더 이상은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번만이라도 와서 그를 설득해 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녀간 뒤로 저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는 그 사람의 소식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죠.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느끼는 피로감과 제 손으로 만든 칼국수 한 그릇에 만족하며 돌아가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날 들었던 이야기는 불쑥불쑥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육수를 시키다가도 문득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으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게 용서를 구하던 그 얼굴.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돕고 있던 둘째 딸이 주방 구석에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더니 잔뜩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딸아이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발신지는 낯선 번호였지만 그 아래 적힌 요양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전화 왔었어. 아빠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엄마만 찾는다고. 딸아이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는 제게 연락이 닿지 않으니 딸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인간이 이제 애들한테까지 연락을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딸의 얼굴에 서린 걱정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희 세 모녀는 오랜만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정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둘째 딸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이대로 정말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두 딸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조금도 용서할 수 없었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 때문에 딸들이 아비에 대한 일말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끈이 이제는 제 딸들의 발목까지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문제로 가득 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저도 그리고 제 딸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기로. 용서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눈으로 그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이 질긴 인연에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들에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그 요양원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이대로 차를 돌려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사회복지사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쪽 구석에 있는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용건부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냐고. 사회복지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병실 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강진우라는 세 글자가 적힌 문 앞에서 사회복지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인실인 듯한 병실은 커튼으로 칸이 나뉘어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어깨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만으로도 그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움푹 팬 눈과 바싹 마른 입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피부. 한때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깔끔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까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앙상한 팔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쳐 그 손을 피했습니다. 왜 왔어요?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당신이 내 딸들에게까지 연락해서
귀찮게 구는 바람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려고 온 거라고. 제 말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제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유미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대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당신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그의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이걸로 당신과 나 정말 끝이니까. 다시는 우리 딸들한테도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양원을 다녀온 뒤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를 드러낸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는 모든 과정이 새삼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제 얼굴이 환해졌다고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칼국수 한 그릇을 더 내어드릴 뿐이었죠. 딸들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딸들을 한 번씩 꼭 안아준 것으로 모든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세 식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였지만 정직한 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고 재료가 일찍 떨어져 일찍 문을 닫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딸들 용돈을 챙겨주고 저를 위한 작은 옷 한 벌을 살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가게 문을 열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에 곱게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었죠.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앞에 놓인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이만 가보세요.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해서 바쁩니다. 제 쌀쌀맞은 태도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아니 박 사장. 내가 잘못했다.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저를 아가라고 부르면서도 아랫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박 사장이라니.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주름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요양원에 보낸 뒤로 발길을 끊고 살았는데 얼마 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아들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해보니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애비인데 내가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 한 컵을 떠와 시어머니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 어머님이 직접 거두세요. 저한테는 이제 그럴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얼굴 보는 거 이제는 역겹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가게 안에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뒤섞여 이질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가게 안의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곧 저녁 손님을 맞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다시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애써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육수를 끓이다가도 손님들의 주문을 받다가도 문득문득 멍해지곤 했죠.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론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딸들은 제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큰딸의 물음에 저는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큰딸은 분노했고 둘째 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끝까지 너무하신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두 딸의 상반된 반응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증오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마지막을 이대로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 딸들과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보기로. 이번에도 역시 용서나 연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지켜봄으로써 제 마음속에 남은 아주 작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들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병원을 찾아가는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람을 간병하며 수없이 오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요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인지 그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지난 26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선을 보던 날의 어색했던 미소, 결혼식 날의 늠름했던 모습, 두 딸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얼굴, 가리고 배신으로 얼룩졌던 마지막 모습까지. 저는 잠시 후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시어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병원비 하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장례 절차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지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짧은 부고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약속대로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도 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어떤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질 때까지 칼국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은 그렇게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제 가게는 시장의 명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멀리서도 제 칼국수 맛을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져 저는 사람을 한 명 새로 들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성실하고 손 빠른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자매처럼 의지했고 가게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둘째 딸은 자신의 꿈을 찾아 잠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말이면 딸들은 어김없이 제 가게로 찾아와 일손을 거들거나 저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딸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볼 때면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새로운 직원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아 고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퉁퉁 부른 칼국수 한 그릇씩을 앞에 두고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후회 안 하세요? 그 모든 시간들이요.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 제 인생에서 그 단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후회요? 왜 안 했겠어요? 내 젊음이, 내 믿음이 억울해서 밤마다 울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달콤했고 썩고 맵고 짰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이란 뜨거운 육수처럼 온갖 재료들이 들어가 오랜 시간 끓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낸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이라는 이름의 칼국수를 이제 막 맛있게 끓여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서늘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커다란 솥에 물을 받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